1314년 3월 파리의 노트르담 앞 한 남자가 장작더미 위에 묶여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불길 속에서 프랑스 왕과 교황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곧 너희도 이 불길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저주는 1년 안에 실현이 됩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병으로 사망하고 필리프 4세는 의문의 사고로 숨지죠. 네, 바로 그의 이름은 자크 드 몰레 템플 기사단의 마지막 단장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십자군 전쟁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 순례자들을 지키던 그런 무장 수도사들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곧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부유한 조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왕과 교황은 그들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템플 기사단, 이름만 들어도 뭔가 비밀스럽고 중세의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죠. 이들은 1120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무장 수도사 집단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좀 길어요.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들.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가난을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 망토에 하얀 십자가를 두르고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겠다며 활동을 시작했죠. 왜냐면 그 시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거든요. 약탈자, 도적대, 전쟁, 순례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청빈을 상징으로 하는 기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험한 순례길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기사단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인정을 받고 유럽 왕족과 귀족들로부터 기부도 받고 또 기사단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유산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조직은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들이 성지 순례자들을 지켜주는 사람들로만 남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예요. 유럽 전역에 지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조직은 단순한 수도회가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 말 그대로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2세기 유럽, 런던에서 예루살렘까지 금화를 들고 간다. 이건 사실상 자살행위였어요. 도적과 강도, 전쟁까지. 그 당시에 현금을 들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나를 약탈해주세요 라는 거랑 다를 게 없었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템플 기사단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런던 지부에 가서 금화를 맡겨요. 그러면 그들이 암호가 적힌 증서를 하나 내줍니다. 이게 바로 프리셉토리 노트, 일종의 중세판 트래블러스 체크, 여행자 수표였죠. 그래서 이 증서를 들고 예루살렘 지부에 가면 그곳에서 현지 화폐나 물자, 금으로 바꿔줍니다. 환전을 해주는 거죠.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건 기사단이 유럽과 성지에 무려 1100개가 넘는 지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에 지점을 깔아놓은 국제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뿐만 아니죠. 템플 기사단은 단순히 송금뿐만 아니라 예금도 해주고요, 환전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자산 보관도 해주고, 신용장까지 발급. 웬만한 현대 은행이 하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융 기능의 집대성이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가 템플 기사단에게 몇 가지 엄청난 특권을 줍니다. 세속적인 법률을 면제해주고 국경과 관세, 세금까지 전부 면제해주고, 그리고 오직 교황에게만 복종하도록, 이런 특권을 준 덕분에 국가도 손을 못 대는 초법적인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귀족과 왕족들이 기사단에게 자신들의 자산을 맡깁니다. 기사단은 이 자산을 운영도 하고 때론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받죠. 어떨 때는 담보로 성 하나, 마을 전체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들은 단순한 무장 수도사에서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자, 여기서 템플 기사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를 지켜주는 조직이었는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3세기 중반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제7차 십자군 전쟁 중에 이집트에서 포로로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당연히 왕의 몸값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기사단에게 맡겨둔 돈을 꺼내서 몸값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템플 기사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왕이든 누구든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없으면 돈을 못 내줍니다. 지금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갇혀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왕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꺼내준다고 한 거예요. 템플 기사단은 이건 신뢰의 문제라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루이 9세는 포로 상태에서 직접 서명한 공식 문서를 보내고 나서야 기사단은 출금을 승인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당시 루이 9세는 말 그대로 법 위의 존재, 거의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템플 기사단은 왕이고 뭐고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 이랬던 거죠. 이렇게 템플 기사단은 왕의 권위보다 시스템과 신뢰를 원칙으로 우선한 조직이었다는 거. 이 정도면 진짜 금융 시스템의 원형이라고 봐야죠. 은행이 어떤 권력보다도 규칙을 지키는 조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이미 기사단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한번 현실감 있게 상상해 볼까요? 템플 기사단은 한때 키프로스 섬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중해에 있는 바로 그 국가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당시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키프로스 섬의 전체 가치는 한 몇만 파운드 수준이었을 거고 지금 환산해 보면 적어도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템플 기사단의 연간 수입은 얼마였을까요? 약 600만 파운드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 전체 수입이 3만 파운드였던 걸 감안하면 무려 20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던 거예요. 한 나라의 국고를 넘어서는 민간 재정력을 가진 조직이었다는 거죠. 특히 프랑스 파리 지부는 거의 프랑스 재무부 역할을 했어요. 프랑스 왕실도 귀족들도 심지어 교회도 이곳에 자산을 맡겼으니까요. 그럼 이들이 맡았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당시 유럽 전체 부의 3에서 5%를 템플 기사단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자, 이걸 2025년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 유럽 전체 민간 자산을 100조 달러라고 가정하고 3에서 5%면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환화로 환산하면 한 4천조에서 6,500조 사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원이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3년간의 GDP인 거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되니까 삼성전자를 한 13개 정도로 한 방에 살 수 있는 돈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세계 최대의 민간 금융 조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진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국가보다 더 부유했고요, 교황보다 더 신뢰받았으며 왕보다 더 강력한 금고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국가보다 더 부유하고 교황보다 신뢰받고 왕보다 더 막강했던 조직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필리프 4세. 그때 당시 돈이 진짜 없었어요. 잦은 전쟁에 실정에 무리한 궁정 유지비 때문에 왕실 재정은 이미 파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가 막대한 돈을 빌린 곳이 바로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이고 교활한 방법을 선택하죠.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채권자를 없애버리자.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오늘날 우리가 미신처럼 여기는 13일의 금요일의 유래가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필리프 4세는 기습적으로 템플 기사단원 2,000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조작하죠. 우상을 숭배했네, 이단 행위를 했네, 동성애를 했네, 마귀랑 계약을 했네. 전부 조작된 혐의였죠. 고문과 강압, 조작된 자백, 중세 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물론 교황 클레멘스 5세도 필리프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결국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기사단의 해체를 공식 승인합니다. 그렇게 템플 기사단은 무너졌죠. 템플 기사단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송금, 신용 시스템, 자산 운용, 이 모든 뿌리는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 현대 시대에도 템플 기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은행, 그 유명한 비밀 계좌, 사실 그 원칙 자체가 템플 기사단에서 나온 겁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꺼내줄 수 없다. 이게 바로 템플 기사단의 핵심 원칙이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인 예금, 송금, 환전, 신용보증, 그때 당시에 이미 기본 설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현대식으로 포장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질문 하나. 지금도 템플 기사단 같은 막강한 금융 집단이 존재하느냐? 답은요, 존재합니다. 오히려 규모로 보면 템플 기사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거대해졌어요. 아까처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0조 달러예요. 하나로 치면 1경 4천조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템플 기사단의 2배가 넘습니다. 다음은 뱅가드, 자산 규모가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블랙락이랑 비교하면 조금 작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 회사가 거의 모든 대형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조금씩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회사마다 들고 있는 지분이 한 7에서 10% 정도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얘네들이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사 선임도 하고 CEO 거치도 다 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아마존,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JP모건, 존슨앤존스, 엑슨모빌. 상상해 가시나요? 이 모든 회사의 지분을 7%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게, 심지어 이게 뱅가드가 경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S&P 500의 90% 이상 기업에 지분 참여 중이라는 게 더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그냥 기업 수준이 아니라 사실 국가보다 더 큰 금융 제국이라고 봐야죠. 결국 지금 이 시대의 현대판 템플 기사단은 양복을 입고 무기 대신 마우스를 들고 글로벌 금융이라는 전쟁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은행이 은행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들은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 걸까? 믿음을 사고 파는 걸까? 우리는 매일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맡기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신뢰를 맡기는 겁니다. 템플 기사단은 바로 그 신뢰를 설계한 최초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복을 입은 새로운 기사단들에 의하여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